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어깨 관절. 그런 만큼 노화가 빨리 오거나 손상되기 쉬운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어깨 통증이 더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깨 통증을 오십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외상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어깨 근육의 힘줄이 파열되는 환자도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하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 통증이나 운동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불청객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많이 움츠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과 날개뼈 주위 그리고 어깨 관절에 근육들이 뭉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춥고 불편하게 잠을 주무신 분들이 다음 날 목과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흔하게 오는데요. 저도 가끔씩 어깨 통증이 생기면 네.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겨울철 불청객이다라고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울철에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찬바람이 불면 몸 안팎의 압력의 차이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따라서 관절이 경직 현상이 오거나 어깨 통증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추운 날씨에 어깨 통증이 많아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또 요즘은 날씨 탓이 아니라 뭐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한다거나 스포츠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흔한 질환일까요? 네, 작년 201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정보에 의하면 모든 연령에서 감기, 위염, 치과 질환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10위 내에 드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음으로 많은 것이 어깨 통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흔한 질환이네요. 네, 이 주부님들은 사실 어깨가 아프면 나 50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어깨가 아프면 50견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네, 먼저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닙니다. 오십견이란 말은 한 50살쯤 되면 네. 어깨가 아프다는 뜻인데요. 워낙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동결견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네. 따라서 오십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어깨 통증이 오십견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어깨 통증이 많아지니까 통상적으로 50견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정확한 표현은 동결견, 저희는 동결견이라는 언어를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 동결견은 어깨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건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등 뒤에 있는 날개뼈와 밑팔뼈인 상완골이 만나는 관절을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관절낭 또는 관절막이라고 합니다. 네,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이 관절막이 충분히 이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동결견은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건가요? 왜 생기는 거죠? 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태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거나 주부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한 관절 주위의 근육인 회전근개의 파열이거나 석회화 현상 또는 골선 관절염, 당뇨,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2차성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2차성으로 오는 경우는 타질환에 의한 관절의 강직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원 질환을 치료를 해야지 동결견도 치료하기 쉽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결견이 있으면 조금만 어깨를 움직여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깨를 움직이기가 어렵고 통증이 심합니다.
주로 야간통이 특징인데요. 네. 통증 부위로 돌아 눕기도 힘들고 특히 뒤로 돌리거나 외측으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어깨 주위의 근육이 뭉치며 목이나 등 쪽으로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동결견이 있을 때 관절 운동의 제한은 특히 팔을 밖으로 벌리는 자세와 팔을 뒤로 돌리는 자세에서 제한이 많이 오게 됩니다. 팔을 밖으로 이렇게 벌리는 자세가 수평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동결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며 밖으로 벌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꺾어서 이 자세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렸을 때 정상의 절반 이하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결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행동, 또 이런 운동이 잘 안 되면 동결견이 되는 거군요. 방청객분들도 한번 팔을 좀 들어 올려서 이상이 없는지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동결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팔을 들어 올리는데 무리가 없으시니까요. 네, 이렇게 동결견 증상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찾아온다는 환자가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산에 등산 갔다가 그 부분 요새 그 운동기구 산에 그 휴게소 같은 거 많이 짰는겨. 근데 이 돌리는 이게 큰 회전 돌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죠. 크게 돌리는데. 그게 내가 무리하게 좀 돌리는가 싶어가지고, 그로부터 여기 증상이 나타나 아팠는데, 마음대로 옳게 들면 아프고, 이거 돌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좀 여기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내가 한 일주일 했어요. 그러고 나니 조금 늘어져 가고, 그래가 내가 문자 이래 듣거든요. 처음에 일을 못 했어요. 얘가 아파. 이래도 뒤로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것도 뒤로 이것도 못 돌리고 뭐 꼼짝을 못 해가지고 그러왔대. 참 이제 약 선생님 처방 잘하셨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겠지.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생긴 경우인데 처음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결견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내가 동결견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좀 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 그 어깨 통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와 목과 어깨 관절 사이의 근육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관절에서 오는 경우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목과 어깨 사이의 근육에서 오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단순한 근육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오는 경우는 동결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화면을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관절의 원인이 있다면 동결견인지 다른 질환인지 즉 회전근개 병변이나 관절염 등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정밀 검사로는 초음파나 MRI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요. 동결견의 치료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 정형외과라고 하면 큰 수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통증을 없애려면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동결견이라고 확진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통증 조절, 두 번째 관절 운동 범위 회복, 세 번째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치료가 어렵게 되는데요. 운동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한 분들을 억지로 막 꺾어서 돌린다든지 또는 팔을 처음부터 근육 강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조절에는 통증 조절에는 소염제와 근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으며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한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 건데 비수술 치료를 할 때도 과정과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사 같은 경우는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약물은 오남용을 피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비교적 빠른 편이며 강력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맞아서 효과를 제대로 본다면 2번 이상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교수님은 주 1회로 4회까지 맞을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주사 치료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으로 운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활치료센터네요. 네, 통증의 조절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면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온다면 근력 강화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지만 대부분은 관절이 잘 안 돌아가는 운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트레칭과 다음에 운동 방법으로 운동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방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전방 거상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측면의 측방 거상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몇 분 동안 진행을 하는 치료인가요? 보통 한 번 시작을 했으면 10회 정도를 시행해야 하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봉 운동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흔히 구할 수 있는 봉으로 외전과 외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르래 등을 이용해서 아픈 쪽 팔을 위쪽으로 쭉 스트레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힘든 운동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운동들을 하면 운동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인가요? 지금도 전방에 있는 저 구멍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는 전방 거상 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관절 수동 운동기라는 CPM 장치인데요.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팔을 회전 운동을 도와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한데 손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절 가동 운동 5번째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 범위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근력 강화 운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줄은 고무밴드인데요. 세라밴드라고 합니다. 전방 거상과 지금은 외회전 하고 있습니다. 로보캅 팔 같은 건 어떤 운동인가요? 네, 저 기계는 팔을 운동을 할 때 저항을 주어서 하는 운동이고요. 팔을 들거나 내릴 때 기계가 적당한 저항을 주어서 근력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기계에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계가 저항을 주기 때문에 저 저항을 이기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네, 치료 방법과 운동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동결견이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결견 쉽게 낫지 않는 질환인가요? 네, 동결견은 그 자연 경과를 보면 통증이 심해져서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동통기와 통증이 심해져서 운동장애가 생기는 동결기, 그리고 통증이 점차 감소하는 해리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동통기, 동결기, 해리기가 적어도 1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 치료를 안 했을 때도 1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열심히 치료받아도 수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최소한 석 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먼저 이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효과들이 대다수의 환자분들한테 효과를 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성화되거나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요, 1, 2년 정도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치료를 받지 않고 둬도 다 완치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일정 기간 지나서 다행히 별탈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만성 통증이 남거나 또는 운동 제한이 남아서 합병증이 남게 됩니다.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가 동반된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열이 점차 더 진행을 하거나 또는 수개월로 더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다수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근위축이나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결견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동결견보다 더 흔한 어깨 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동결견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동결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회전근개 질환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것들이 특히 많고요. 오히려 이것이 단순 1차성 동결견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동결견보다 회전근개 파열과 이 질환 더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모형 보면서 설명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모형을 보시면 등 뒤에 날개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위팔뼈인 상완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날개뼈 주위에서 위팔뼈의 머리 부분으로 4개의 근육이 붙게 되는데요. 전방 또는 그리고 위쪽 그리고 뒤쪽에 2개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육이 상완골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네. 근육의 작동에 의해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형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파열이 더 잘 되는 부위도 있을까요?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육은 뼈에 부착되기 전에 단단하고 질긴 힘줄이라는 조직으로 변해서 부착되는데요. 회전근개가 근육의 중간 부분에서 찢어지는 경우보다는 이 힘줄 부분, 즉 위팔뼈에 부착되는 부위라든지 또는 그 부착부 바로 상방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끊어질 정도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많이 움직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파열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살고 네. 무리도 안 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끊어지나요? 하시는데요. 파열이 일어난 회전근개의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보면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먼저 와 있습니다. 즉 이미 퇴행성 변화가 와 있어서 거기에서 초기에는 통증이나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파열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다수는 퇴행성 변화에 경미한 외상이 겹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 외에도 힘줄 내 혈액순환 감소라든지 무리한 사용, 힘줄의 충돌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의해서도 파열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상이나 무리한 사용 외에도 원인들이 다양하네요. 네, 이 동결견에 비해서 파열이 되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동결근의 증상과 거의 유사한데요. 동결근의 증상은 통증과 운동 제한이 주 증상이라면 회전근개의 파열은 여기에 근력 약화와 능동적 관절 운동 제한, 즉 아픈 팔로는 들 수가 없는데 정상인 팔로 들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통증 없이 팔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팔을 내릴 때 갑자기 힘이 없이 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심하거나 완전 파열일 때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다수는 증상만으로는 동결견과 구별하기 힘듭니다. 네, 동결견과 증상이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외상으로 파열이 되신,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신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한 2년 전에도 왼팔이 회전근개 파열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거는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넘어졌으니까 막 타박상으로 다친 것 같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더 이상 나아지지를 않아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첫날은 힘들고 머리는 왼손으로 감았습니다. 그 머리를 올리지를 올라갔어요.
다른 동네 작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달 정도 받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좀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한 2달, 이제 3개월 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 들다가 집에서 목에 뭐가 쥐익 하는 느낌이 왔는데 우리는 애사롭게고만 생각하고 이제 통증 클리닉 연산동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2달 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라. 그냥 무거운 거 들고는 꽉 모이듯이 어깨가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이고 이거 세 군데가 다 모이버려. 그러니까 엄청 그게 막 뭐라고 표현하지, 밤에 자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아리니까 쑥쑥 아리고 아프고 하니까 일단 약을 먹으면 조금 그게 덜하고 안 먹으면 좀 심한 편이지. 수술만 안 하도록 막 치료를 받았으면 싶은데 일단 수술을 했으면 어쩔까 싶어 걱정해. 네, 환자분이 수술이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파열 정도가 심하니까 수술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열 정도는 엑스레이나 MRI로 쉽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란 근육과 힘줄 부분이라서 일반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에서는 대부분이 정상 소견을 보이거나 이 상완골의 제일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희게 보이는 또는 이 날개뼈의 가장 바깥쪽 부위, 견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 부위가 약간 희게 보이는 이런 경도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한 확진은 MRI가 가장 좋으며 초음파 검사로도 일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MRI에서 보시듯이 이 아까 보셨던 상완골 위팔뼈의 머리 부분이고요. 이 날개뼈의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새까맣게 근육이 오는데 이 중간 부위, 상완골의 부착 부위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하얗게 회전근개 일부가 찢어져서 이렇게 희게 보이는 소견을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파열이 된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MRI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찢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봉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다고 다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회전근개의 찢어진 정도가 아주 작거나 또는 부분 파열일 경우 또는 증상 발생한 지 2,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운동 제한이 거의 없으면서 근력은 정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동결견과 거의 유사한데요. 통증 조절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순서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는데 비수술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장면인데요. 환자분의 약간 외측 후방에서 날개뼈를 만진 다음에 날개뼈의 가장 바깥쪽 부위에서 약 1cm 외측에서 날개뼈의 견봉이라는 부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대 및 힘줄 재생 주사를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 주사를 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미세하긴 하지만 손으로 다 촉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별다른 장치 없이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치료죠? 예, 이것은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뇨기과의 요로결석 환자들을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질환뿐만 아니라 석회성 건염 또는 심지어는 동결근까지 이 체외 충격파 치료가 강한 초음파를 발사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60에서 70%가량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수술 치료도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의 경우에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전층 파열이거나 파열이 된 지 좀 오래된 경우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아무리 시행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전층 파열은 과반수 이상에서 점차 진행을 하고 비수술적 치료가 성공한 지 수개월 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파열의 크기가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손상이 많이 되면 상처가 아물기까지 운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 보호대 같은 것도 착용을 하게 되나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은 보조기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하시면서 무리한 팔 사용을 자제드리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부위가 골절이 되었을 때 골절 부위가 유압될 때까지 일명 깁스라는 석고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 수술 역시 수술한 후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고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고정을 하게 되면 관절이 굳어버리는 강직 현상이 오기 오히려. 때문에 가벼운 물리치료를 하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이 선호됩니다. 수술 후에는 회전근개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 3주에서 6주가량 외전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네, 3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또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분들은 언제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회복기가 얼마나 되나요? 네, 수술 후 약 2개월 동안은 회전근개가 상완골의 머리 부분에 부착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동안은 운동이나 과도한 작업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강직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파열이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 수술 다음 날부터 CPM이라 부르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기 동안은 이 CPM만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근력 운동이나 능동적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를 풀고 나면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가벼운 일상생활 및 능동적 운동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으며 수술 후 약 2개월까지는 과도한 운동이나 작업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조심하면서 예전으로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방청객분들도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주부님들은 또 집안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평소에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 안 좋아진 어깨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남편분께서 운동을 하다 어깨에 파열이 생겼는데 한 번 아무래도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지 않을까, 완치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열이라 하더라도 부분 파열이거나 다친 지 얼마 안 되는 파열이거나 또는 관절 강직이나 근력 약화 없이 단순한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설령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술 후 90% 이상에서 만족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항상 준비 운동과 어깨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그리고 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죠. 어깨가 불편해서 얼마 전에 치료를 했는데 석회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직 통증은 없는데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어깨에 석회가 생겼는데 아직 통증은 없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되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는 것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회성 건염 또한 회전근개 건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석회성 건염도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석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사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석회가 꼭 통증이나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통증이 그 석회 때문에 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단순한 근육통인데 석회가 보인다고 그 석회를 치료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봤기 때문에요. 석회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시고 석회가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추적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깨에 석회가 생길 수도 있군요. 네. 오늘 이 동결견과 그리고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도 어깨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와 목과 어깨 관절의 근육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오는 경우 세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 내려오는 통증이 어깨 부위에서 표현돼서 생기는 어깨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깨를 만졌을 때 눌러서 아픈 압통이 없으며 수동적으로 돌렸을 때 운동 범위가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관절 사이의 근육에서 오는 경우 같으면 근육통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어깨 관절에서 통증이 온다면 동결견인지 회전근개 질환인지 석회성 건염인지 또는 관절염인지 골선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본 두 가지 외에도 어깨 통증이 오는 원인이 참 많은데 이 어깨가 아프면 마사지 받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깨 주위의 근육에서 오는 통증 같은 것들은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근육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통증이 온다든지 어깨 통증이 관절에서 오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 어깨가 뭉치기가 쉬운데 이렇게 어깨에 누적된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깨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팔을 옆으로 돌린 자세에서 다른 팔을 접어서 상체 쪽으로 잡아당기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두 팔을 들어서 한쪽 팔은 내리고 다른 손으로 반대편 팔꿈치를 지그시 누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등 뒤로 하고 팔을 잡아당깁니다. 이 운동은 왼쪽의 어깨를 내회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천천히 지그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손을 깍지를 껴고 쭉 뻗어 올립니다. 양측 어깨의 전방 거상 운동이죠. 그리고 양쪽 어깨를 반대쪽 손으로 감싸쥐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목 주위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혀서 힘을 줍니다.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 날개뼈 주위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네, 두 팔을 벌려서 수건이나 막대기의 양끝을 잡고 아래서부터 위로 들어 올립니다. 두 손을 깍지에 끼고 올리는 자세와 거의 유사하며 전방 거상 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을 할 때 천천히 꾸준히 시행하여야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며 특히 운동이나 작업 등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관절의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운동이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도 화면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좀 따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 수건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올 때 이런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 통증이 사실은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깨 통증을 좀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다음에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나 방금 보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것을 자주 부탁드리면서 운동이나 작업 전에도 반드시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스트레칭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스트레칭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팔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반대쪽 팔로 접어서 당깁니다. 네, 팔이 조금 아프다, 우리하다 할 때까지 조금 힘을 주셔야지 제대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채로 몇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스트레칭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시죠. 양손을 깍지를 끼고 네. 위로 최대한 위로 양팔이 그 귀에 붙도록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역시 마찬가지로 10초에서 20초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7가지 스트레칭을 살펴봤는데 사실 굉장히 간편한 운동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혹은 일을 하시다가 잠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잠들기 전 일어난 직후에 스트레칭 하셔도 어깨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병원에 어깨가 아파서 가셨는데 한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고 또 한 병원에서는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마다 진단이 다른 때도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것은 어깨 통증이 한 군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요. 어깨 관절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 내려오는 경우 같으면 그 통증의 양상이 일단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하는 식으로 이 상지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상지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어깨 관절을 만지거나 어깨 관절을 주위를 눌렀을 때 대부분은 통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목에 있기 때문에 어깨는 만져도 통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스스로는 팔을 잘 못 들지만 옆에서 들어주거나 누가 들어줬을 경우에는 어깨 관절 운동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게 목 디스크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어깨 관절에서 오는 통증 같으면 어깨 관절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즉 누가 들어줘도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들 때 통증이 심하면서 눌러서 특히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목 디스크와 어깨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쉽게 구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의 진단이 틀리다기보다는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깨 통증이 생기면 또 궁금한 게요. 온찜질을 해라 또는 냉찜질을 해라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깨가 근육통이 있을 때는 온찜질, 냉찜질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온찜질과 냉찜질은 그게 뭐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냉찜질을 했을 경우는 조직이 수축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온찜질을 하면 조직이 부풀어 오릅니다. 혈관이 팽창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친 직후라든지 외상 또는 수술 직후에 조직이 많이 부풀어 있고 피하의 출혈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데 거기다 온찜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수일 후에 부종이 빠지면서 피하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온찜질을 시행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온찜질이다, 냉찜질이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어깨가 아프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약국에 가서 파스를 바르게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은 진통소염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파스에 붙어있는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것들이 진통소염제를 복용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붙이는 파스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효과가 있는 것이군요. 그럼요. 너무 저만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아까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또 이 어깨 통증이 워낙 일상에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그 어깨 뼈 쪽은 아닌데 등 쪽으로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통증이 이 한쪽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잠을 잘못 잤다거나 할 때 이 통증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런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의 또 대다수는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목과 어깨 관절 사이에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근육에 들어가는 부위에서 근육과 신경의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위가 통증이 유발되는 통증 유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픈 부위를 잘 만져보면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통증 유발점이고요. 치료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소 소염제라든지 또는 진통 소염제라든지 근이완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이 이제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가 잘 안 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네. 그 통증 유발점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주입하는 방법, 일명 TPI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들이 이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일상에서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서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궁금한 사항까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어깨 통증을 앓는 환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부쩍 높아진 어깨 질환에 의해 관심 덕분으로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다, 그냥 두면 좋아진다라고 해서 방치를 해서 치료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또는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인해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도 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깨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정보로 미리 어깨 질환을 예방하시도록 하시고요. 정확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어깨 관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또 꾸준하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어깨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박재근 과장 고맙습니다.